에린, 너 미쳤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연봉 15만 달러. 세계 최정의 전투기 조종사. 그걸 스스로 내려놓고 낯선 나라에 남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 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조종석에 앉아 살았어요. F-22 마하 2로 하늘을 가르며 임무만을 수행하는 인생. 감정은 제거 대상이었고 따뜻함은 약점이었어요. 사람보단 매뉴얼이 우선이었고 공동체보단 결과가 중요했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불빛 하나 없는 경계마을. 장작 냄새가 스며든 작은 숙소. 그리고 손으로 써내려간 짧은 문장 하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늘 위에서 겪지 못했던 일들이 작은 골목과 오래된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투기보다 빠르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깨달았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었죠. 어떤 사연인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같이 사연 들으러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월의 매서운 바람이 피부를 핥히었죠. 아프간 사막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군용 배낭을 메고 출구로 향하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류지환 중령이었습니다. 류지환 중령은 예상과 달리 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의 미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전 미국 동료들처럼 형식적인 악수를 예상했는데 류지환 중령은 두 손으로 꾸벅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알던 군사 협력의 개념이 흔들렸습니다. 류지환 중령은 운전하며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한미 공군 합동 시뮬레이션 일정표, 관계자 소개, 전술 매뉴얼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전 질문했어요. 중령님, 이번 훈련은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한국인가요? 류지환 중령은 잠시 침묵했죠. 에린 소령, 여기는 가상이 아닌 실제 최전방이니까요. 해가 지고 차는 DMZ와 가까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전 대형 막사나 미군 주둔지를 예상했는데 그곳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류지환 중령은 나를 작은 한옥으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웠어요.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아프간에서도 리비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따스함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류지환 중령이 설명했죠. 마을 할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예요. 영어로 번역해 드릴까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추운 밤 우리 마을을 지켜주러 온 딸에게 장작불이 당신의 꿈을 따뜻하게 해주길. 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난 지키러 온 게 아닌데. 류지환 중령은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군인이 오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 장작불 앞에 앉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간에서 1000번은 더 비행했을 텐데 한 번도 현지인의 편지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처음으로 매뉴얼에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튿날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됐어요. 한국 공군 기지에 마련된 시뮬레이션 센터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이었죠. 미국에서 가져온 장비보다 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영어는 유창했고 전술 이해도는 나토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확인 비행체가 우리 공역에 침투했다는 보고였어요. 류지환 중령이 통제실로 뛰어들어갔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점이 DMZ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격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프간에서의 경험상 즉각 대응이 최선이었죠. 그러나 류지환 중령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통신 복구부터 시도해보죠. 류지환 중령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민간인 대피는 어떻게 됐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래는 마을이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 묵었던 곳이었죠. 전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협부터 제거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10분이 흘렀어요. 류지환 중령팀이 무선으로 비행체와 통신하더니 그것은 경로를 이탈한 군용 드론이었습니다.
오작동이었죠. 격추 없이 상황이 종료됐어요. 전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게 적의 드론이었다면요? 제가 물었어요. 류지환 중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확인했을 겁니다. 전쟁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류지환 중령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전쟁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니.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전쟁을 준비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3일간의 훈련이 끝나고 류지환 중령이 제안했어요.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서울 구경 어떠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미군 기지로 돌아가 보고서를 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그 마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지환 중령은 나를 마을버스에 태웠어요. 이건 미군용 수송차가 아니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류지환 중령도 웃었습니다. 서울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이니까요. 버스는 좁은 골목을 지나갔어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가게들,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골목길. 모두가 바빠 보였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류지환 중령이 버스 기사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뚝배기 공방이 나왔습니다. 류지환 중령의 설명으로는 60년 된 가게라고 해요. 노인 장인이 흙을 빚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왜 이런 곳에 데려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류지환 중령은 뚝배기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건 밥그릇이자 국그릇입니다. 한국인은 이걸 매일 쓰죠. 제 비행 기록이나 훈련 성과 보여주는 게 더 효율적 아닐까요? 제가 반문했어요. 류지환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린 소령, 우리가 지키는 건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런 일상이니까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프간에서 본 길거리와는 너무 달랐죠. 그곳은 항상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 왜 다들 웃고 있죠? 제가 물었어요. 류지환 중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야 웃음의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게 박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류지환 중령은 성북동이라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벽화마을이라고 했죠. 좁은 골목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 고양이, 역사적 장면들. 하나같이 생동감 넘쳤어요. 골목을 돌다가 한 벽화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작은 소녀가 그린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전투기와 조종사. 그 위에 한글로 쓰인 제목. 류지환 중령이 번역해줬어요. 우리 아빠는 하늘을 지켜요. 그림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고 김민우 대위 추모 그림. 2018년 훈련 중 순직. 그의 딸 김하은 작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은 어디서나 같은 건가요? 류지환 중령은 잠시 묵념을 하더니 이야기했어요. 김대위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의 딸은 지금도 매년 이 그림을 새로 그려요. 전 앉아서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작은 소녀의 그림 속에는 제가 20년간 느끼지 못한 감정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숭고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아버지를 향한, 하늘을 향한, 나라를 향한 사랑. 미국에서는 순직한 조종사를 위해 훈장을 수여하고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선 아이의 그림으로 기억하는군요. 벽화 앞을 떠나려는데 류지환 중령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제야 제 뺨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 공군 아카데미 졸업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죠. 감정 제어 훈련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장기 휴직을 신청했어요. 상관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에린, 넌 우리 부대 최고의 조종사야. 왜 하필 한국이냐고. 동료들이 묻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호텔에 머물렀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낯선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학원을 찾아보니 제 성격과는 맞지 않았죠. 교실에 앉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건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전투기 매뉴얼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류지환 중령에게 연락했어요.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한국어를 배울 순 없을까요? 류지환 중령은 웃으며 대답했죠. 직접 부딪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의 도움으로 정말 색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기술교육센터. 동네 주민들이 취미로 배우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목공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외국인 여성 전투기 조종사라니 그들에겐 우주인을 보는 것 같았겠죠. 선생님은 70대 노인이셨어요. 박명수 선생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죠. 미국에서 왔다고? 여기서 뭐 배울 일이 있나? 처음엔 의아해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본부터 시작하자고.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하고 끌로 파내는 과정.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톱날에 손가락을 베기도 했죠. 하지만 묘하게도 그 과정이 즐거웠어요. F-22 비행 중 느끼던 긴장감보다 더 깊은 집중을 경험했습니다. 끌은 이렇게 잡는 거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도가 중요해. 박 선생님의 가르침은 한국어로 이루어졌어요. 몸짓과 눈빛으로 이해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도구 이름, 행동 명령어를 배웠습니다. 망치, 자, 조심해, 잘했어. 실생활 한국어가 조금씩 귀에 익숙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은 제 이름을 에리나로 바꿔 불러주셨어요. 에린보다 에리나가 더 예쁘게 들리잖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 이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 같았어요. 수업에는 대부분 은퇴한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저와 대화하기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함께 장독대를 만들면서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장독대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선반이에요. 미국에선 본 적 없는 문화였죠.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짜맞추고 오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에리나야, 이거 어디서 배웠니? 미국에선 이런 거 안 만들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질문이 쏟아졌죠. 처음엔 간단히 대답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주말이면 수업 후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 미국에서는 항상 혼자 먹었거든요. 임무와 훈련 사이에 잠깐씩 허겁지겁. 하지만 여기선 밥을 먹는 시간 자체가 중요했어요. 밥 먹었어? 라는 인사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게 됐죠. 어느 날 류지환 중령에게 말했어요. 이젠 하늘 말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는 미소 지었죠. 그게 어쩌면 에린 소령에게 더 맞는 삶일 수도 있겠네요.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기사가 생각났어요. 길 잃은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경찰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이야기였죠.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미국에서라면 공식 절차와 시스템에 의존했을 텐데 여기선 동네 주민들이 낯선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보살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같았습니다. 낯선 이를 가족처럼 품어주는 따뜻함. 그 따뜻함이 20년간 하늘을 떠돌던 저를 땅으로 내려오게 했어요. 목공 수업에서 만든 첫 작품은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서툴렀지만 박 선생님은 칭찬해 주셨죠. 첫 작품치고는 훌륭해. 그 상자에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조종사 배지와 사진들을 넣었어요. 과거의 나를 담아두는 상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목공 수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류지환 중령이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류지환 중령의 집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있었어요. 전통 한옥은 아니었지만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그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부엌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류지환 중령의 어머니, 누나, 그리고 조카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떡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는 일. 단순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반죽이 손에 달라붙고 모양도 이상하게 나왔죠. 실패를 거듭하는데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류지환 중령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괜찮아, 천천히. 제 사상을 차리는 과정은 마치 의식과도 같았어요. 모든 음식의 위치, 방향까지 정해져 있었죠.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모두 맛있었죠. 식사 후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류지환 중령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내 마음이 고마워. 우리 문화는 낯설지만 따뜻하단 건 같잖니.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류지환 중령에게 말했어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프간, 리비아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머릿속에서 흘러갔어요.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선 단 한 번도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죠. 9개월이 지났어요. 미 공군에서 복귀 명령이 왔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났고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예요. 류지환 중령과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웠죠.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류지환 중령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전 하늘에서 가장 강했어요. 말을 이어갔죠. F-22를 몰고 마하 2로 비행할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처럼 곁에 있는 사람이 없었죠. 류지환 중령이 물었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늘이요, 아니면 사람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 명예, 안정된 미래. 그걸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미국에 돌아가면 또다시 훈련과 임무의 연속일 거예요. 그곳에선 제가 기계처럼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감정은 억제되어야 했죠. 류지환 중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늘은 당신에게 줬고 여기는 당신을 품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은 내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디에 속하느냐는 거죠. 결정을 내렸어요. 미 공군에 퇴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함께 비행했던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퇴역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류지환 중령의 소개로 한국 소재 항공정비학교에서 정비교관으로 일하게 됐죠. 전투기를 직접 몰지는 않지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들에게 항공기 정비의 중요성을 가르쳤죠. 조종사의 생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직원 식당에서 된장국을 마시던 중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교관이 물었죠. 미국이 그립지 않나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일 테니까요.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선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였지만 항상 혼자였어요. 여기선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죠. 주말이면 류지환 중령의 집에 초대받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내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전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죠. 가끔은 목공 선생님과 함께 장독대를 만들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더 높이 올라간 기분이에요. 전 이제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전투기를 조종하던 손으로 이제는 학생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식탁에서 밥을 나눠요. 나는 하늘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사람 곁을 지킵니다. 한국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요. 혼자 하늘을 나는 것보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더 큰 비행이었단 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